안녕하세요, 스테이션비의 강병입니다. 여러분들, 사용하던 엔진 오일을 읽으면 그 차의 상태, 그리고 또 그 차를 운전한 드라이버까지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이 엔진 오일에는 꽤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엔진 오일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몇 대의 샘플 차량을 가지고 엔진 오일을 추출해서 그 엔진 오일을 통해 얼마나 그 차의 성격을 알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샘플 차량의 첫 번째는 회사 차량으로 써왔던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누가 운전했는지 운전자들도 너무 다양했고 또 차량 관리도 사실 약간 서로 좀 떠밀다 보니까 언제 엔진오일을 교환했는지도 제대로 이력이 남아있지 않은 아주 가혹 조건의 주행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박사님께 이 신유에 그 넣었던 모델명만 전달해 드렸고, 지금 이게 어떠한 차종인지, 얼마나 뛴 차량인지, 그리고 또 엔진 오일을 넣고서 얼마나 달린 조건인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일체 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분은 좀 가혹 조건을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급가속, 급감속을 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차량을 안 아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자, 이 차량은 베어링 쪽이 마모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점도 사용하면서 가속, 감속을 많이 하셔서 이 유막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조금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이싱을 하시는 분이거나 고속도로에서 차량 막 쫓아다니는 그런 차량 있잖아요. 그런 차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전하시는 분이. 저희가 첫 번째 샘플을 뺐던 차는요, 사실 저희 그 촬영용으로 쓰고 있는 법인 차량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촬영용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가 뭐 보통 이제 고성능 차량들도 같이 따라가면서 막 찍고 또 뭐 비포장 도로에서도 막 급가속을 하면서 찍고 뭐 이래가지고 네. 사실 차가 정말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명의 운전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타기 때문에 차를 아끼면서 타는 차가 아니에요. 근데 뭐 예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네. 시동 걸고 뭐 피사체가 움직이면 그냥 바로 그냥 따라가서 찍어야 되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조건들이 사실 다 정확하게 맞았어요. 네. 오, 신기하고 살짝 소름도 돋고 좀 그래요. 다음 샘플 차량은 저희 4기통 엔진 특집 때 특별 출연했었던 바로 이 시빅 타입 R입니다. 지금 90년대에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이미 차량이 20년이 넘었고 또 마일리지도 많은 데다가 VTEC 엔진 특유의 초고회전 9000rpm을 회전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의 상태만 보고 과연 이 차의 특성들이 얼마나 읽혀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모델입니다. 엔진 오일의 상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점도가 굉장히 저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RPM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차량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RPM이 올라가는 차량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레이싱 쪽에 튜닝을 한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운행 습관을 아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굉장히 가혹한 그 RPM을 높이는 분이시라면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밟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신기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어느 차량인지 공개를 해드릴게요. 97년식 혼다 시빅 타입 R이라고 하는 고성능 버전이에요. 9000rpm까지 초고회전을 하는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9000rpm 네. 돌아가는 엔진이 있어요? 네, 양산형 엔진인데 거의 레이싱 엔진처럼 9000rpm을 쓸 수 있는 순정 엔진이 9000rpm까지 돌아가는 엔진이에요. 와, 되게 대단하네요. 이게 지금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 마그네슘 첨가제랑 중소 첨가제라는 게 있어요. 네. 얘네들이 증가를 했어요. 첨가제를 추가적으로 넣었던가 아니면 엔진 오일을 보충했던가 다른 오일로. 다른 오일로. VTEC 엔진이 네. 엔진 오일 소모가 많아서 이 차주가 원래 넣었던 그 엔진 오일이랑 다른 엔진 오일로 지금 1리터 정도로 보충을 했어요. 그게 나오네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나와가지고 정말 소름이 엄청 돋았습니다. 설명을 듣고 있으면서. 네, 이번 엔진오일 샘플은 어쩌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4기통 2리터 디젤 엔진에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는 약 74,000km, 그리고 엔진 오일은 교환한 지 약 15,000 정도 돼서 거의 매뉴얼 상의 권장 주기대로 사용한 엔진 오일 상태거든요. 과연 또 이 엔진 오일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용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알루미늄과 철이 그러니까 마모가 돼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피스톤 헤드 쪽과 실린더가 같이 부닥치면서 생기는 그런 마모 현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얘기는 진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잘 관리를 하셨어요. 제가 느끼는
생각은 고속 운전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을 잘 하시는데 희한하게 뭐 급가속이나 급정거를 하지 않고 마일드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회전 RPM으로 거의 99%를 달리는 차예요.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에서 뽑아온 엔진 오일입니다. 그러면 진짜 마일드하게 운전하시는 분 것 같아요. 피아트 계열의 2.0 멀티젯 피아트 디젤 엔진인데 정말 그 진동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요? 네, 어마어마한 진동량으로 뭐 고객들의 그 컴플레인도 좀 많았던 엔진이에요. 예. 네, 그래서 나오네요. 실제 마일리지가 지금 한 75,000 정도 실제 마일리지 그 정도 뛰었지만 엔진 진동이 굉장히 좀 심한 차량으로 유명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얘는 일단 이 병에 묻은 엔진 오일이 내려가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흔들면 그냥 병이 까맣게 보여요. 이건 왜 이러는 거죠? 디젤 차량이라서 디젤은 숯이라는 게 생길 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숯이 생기면 저렇게 까마해집니다. 아까는 좀 이렇게 빨간색이나 갈색이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가솔린 엔진들이고요. 디젤 엔진은 디젤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식으로 거의 상당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딱 집어주셨거든요. 김보훈 박사님을 모시고 그동안 우리 엔진 오일에 대해서 많은 어떤 오해나 편견들 그리고 또 올바른 정보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Q&A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이라기보다는 쪽집게 도사 같은 김보훈 박사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일단 윤활유 박사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저는 재료공학 박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머티리얼 사이언스 네. 엔지니어링이고요. 재료공학에서 보면 트라이볼러지라고 네. 마모, 마찰, 윤활을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세부 전공이 트라이볼러지고 저는 이제 그쪽에서 윤활 쪽을 전공을 하다 보니 그 분야의 박사가 된 거죠. 예. 그리고 뭐 미국에 가서 재료공학으로 박사를 받고 스카웃을 받아서 이제 GS 칼텍스로 해서 윤활유 기술 개발팀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엔진 오일뿐만 아니라 미션 오일, 그다음에 유압 작동유, 터빈 오일, 컴프레서 오일, 그리스 뭐 다양한 절연유 뭐 여러 가지 다. 그러면 뭔가 이 움직이는 윤활유는 거의 다 섭렵을 하신 거예요?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산업체에 돌아가는 기계에 들어가는 모든 윤활유는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엔진 오일의 종류가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다 자기 엔진 오일이 좋은 엔진 오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엔진 오일이란 어떤 오일을 말하는 건지. 엔진 오일을 구성을 보면 기유와 첨가제 패키지로 이루어진 게 윤활유입니다. 좋은 엔진 오일이라는 것은 기유 자체도 좋아야 되고 첨가제 패키지 자체도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엔진 오일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 성능, 목적. 여기 목적에는 가성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적합한 엔진 오일을 사용한 게 가장 좋은 엔진 오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또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보면 다 합성유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성유가 안 써져 있는 제품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기준은 기유를 뭘로 만들었느냐가 기준입니다. 만약에 기유가 그룹 1, 2 같은 미네랄, 즉 광유로 만들어지면 광유 엔진 오일이고요. 네. 그룹 3, 4, 5 여기서 만들어진 엔진 오일을 합성 엔진 오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API에서 나누는 기준인데요. 네. 그룹 1, 2, 3까지는 원유에서 정제해서 나온 기유입니다. 근데 아까 그룹 3는 합성의 영역에 또 걸쳐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그룹 3가 우리는 이 과정을 하이드로 크래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제를 하면서 기유를 만들어내는데 미국에서 그룹 3 이 기유를 합성 기유로 해서 판 회사가 있습니다. 캐스트롤에서 아마 팔았어요. 이 기유를 팔았는데 앱손모빌에서 이걸 보고서 자기네들은 그룹 4 이상으로 만든 기유만 엔진 오일을 합성 엔진 오일로 만드는데 얘네가 그룹 3로 만든 엔진 오일을 합성 엔진 오일로 만드니까 소송이 붙은 거예요. 룰을 깬 업체가 하나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이 소송을 하다 보니 결론은 뭐냐면 배심원들이 손을 들어준 게 마케팅 텀에 대한 손을 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위적으로 한 번 더 정제를 한 거니까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만든 거니까 합성이나 마찬가지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앱손 모빌 같은 경우는 이제 항소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걸 하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룹 3를 합성 엔진 오일로 만들면 돈을 벌겠네. 다른 이러니까. 기회를 보게 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다 같이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 업계로 또 퍼졌겠네요. 퍼졌죠. 네. 그래서 그룹 3 이상만 쓰는 그런 엔진 오일은 무조건 합성 엔진 오일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실제 지금
국내 시장에서 네. 그 그룹 1이나 그룹 2의 기유로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있는 오일이 있기는 한가요? 아, 거의 없어요. 헤비듀티라 그래서 상용차에서는 가능합니다. 15W40 이런 고점도가 있어요. 그런 거에서는 그룹 2로도 만들긴 하는데 뭐 5W30 뭐 이런 5W20 이런 자동차 엔진 오일은 전부 그룹 3로만 만들어지고요. 거의 우리가 만나보는 모든 엔진 오일에는 뭐 풀 신세틱, 그렇죠. 완전 합성유라는 이런 로고들이 다 붙어 있는 다 거고요. 붙어 있는 거죠. 무조건 다 그룹 3니까요. 그러면 사실 이 글자만으로는 우리가 뭔가 그 등급의 어떤 높고 낮음을 구분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AO라고 폴리알파 올레핀 그룹 4를 사용하거나 조금이라도 넣거나 그룹 5에 에스테를 사용하거나 이러면 다 플리 신테릭이라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명칭을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AO 100% 신테릭 엔진 오일 이렇게 돼 있으면 네. PAO 섞인 100% 합성유다 이렇게 네.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PAO만 100% 썼다 그러면 100을 앞에 쓰겠죠. 아, 100% PAO 합성유라고 쓰겠죠. 이게 또 잘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100% PAO 신스틱이냐, PAO 100% 신스틱이냐. 그렇죠. 이게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100%다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고요. 그룹 4 기유가 혹시 그룹 3 대비 갖는 단점, 또 그룹 5가 그룹 4 대비해서, 그러니까 에스테르가 PAO 대비해서 혹시 갖는 단점이라고 할 것도 있을까요? 있어요. 4 같은 경우는 그룹 3보다는 모든 게 다 장점입니다. 네. 근데 열 전도도나 이런 게 분자 구조에 의해서 열을 빨리 발산시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소리나 진동을 전파를 합니다. 그 예를 들면 네. PAO를 100%짜리 엔진 오일 썼는데 네. 왜 나의 자동차의 진동이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엔진 오일이 네. 이런 진동이나 흡수해서 이런 역할도 해주거든요. 네. 사실 이게 너무 좋아져 버리면 이게 전달이 좋아지면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PAO 100%짜리 엔진 오일을 쓰셨을 때 왜 오히려 그럼 엔진 진동이 조금 더 나는 엔진 진동이 생기고 약간 소음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원래 진동이 그냥 솔직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거군요. 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뭐 에스테를 조금 더 섞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PAO 100%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그 안에는 에스테를 좀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좀 막아버리려고 넣고 있고요. 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디자인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룹 4의 뭐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아까 용해도도 증가시키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단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에스테르는 물을 만나면 반대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테르가 다시 물이랑 만나면 역반응이 일어날 그렇죠. 수 있다라는 역반응이 거군요.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동안에 나왔던 게 5기유, 그러니까 네. 에스테르 기반들은 엔진오일이 좋기는 한데 오래 못 쓴다. 네네. 뭐 이러한 이제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제 에스테르를 100% 다 쓰는 엔진 오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에스테르를 100% 쓰는 엔진 오일은 특수 목적상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이싱을 하던가 단기간에 끝내버린다. 네, 네. 그렇죠. 사용 주기가 아주 짧은 특수 그렇죠. 목적으로. 예, 네. 그런 주기로 그 항공기에 들어가는 그런 데 엔진 오일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번 갔다 오면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 생길 때 이럴 땐 에스테르를 써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있는 에스테르 제품은 대부분 PAO가 섞이던가 그룹 3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단점을 커버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그룹 4, 그룹 5도 이쪽도 사실 PAO와 에스테르의 혼합인데 비율이 이제 PAO가 더 많은 것. 그룹 네. 5도 PAO와 에스테르가 섞여 있는데 이제 이쪽은 에스테르가 더 많은 비중. 뭐 약간 네, 요게 지금 시중 제품들은 대부분 이런 구조. 지금 최고급 구조로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엔진 오일들 보면은요, 뭐 일단 뭐 기본적인 이런 점도 외에도 브랜드마다의 어떤 이런 인증 라벨링들 막 뭔가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뭐 API, SN, 뭐 ACEA 네네네. 등급 뭐 이런 거. 이 라벨링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윤활유 종류는 딱 두 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하나는 점도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능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성능. 네. 이 성능은 첨가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떤 성능을 갖겠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여기 표시된 스펙이 그겁니다.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진짜로 그러니까 레코멘데이션이 아니라 어프로브드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또 유통되는 엔진 오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진짜 안타까운 건데
승인도 안 받았는데 승인을 받았다고 쓰는 엔진 오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진짜 믿을 만한 건지 아닌지를 소비자 입장에서 좀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API 같은 경우는 API 웹사이트 네. api.org에 들어가 보면 API 승인을 받은 엔진 오일이 쫙 나와 있어요. 이름이 있으면 네. API 받은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GM 같은 경우에 덱소스 1, 덱소스 2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도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MB, 메르세드 벤츠도 그런 네. 것을 표시를 해놓습니다. 엔진 오일을 딱 봤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인증받았다라고 라벨링이 되어 있는 거를 딱 몇 줄 보시더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딱 집어내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그냥 얘만 드릴게요. 네. MB 229.3과 그다음에 5라는 규격이 있어요. 네. 즉 DPF 후처리 장치가 없는 규격입니다. 아, 네. 그런데 ACEA C2, C3가 같이 쓰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C2, C3는 DPF가 있는 있는, 차용 엔진 오일인 거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스스로가 라벨링을 통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냥 있는 얘기하는 거죠. 거네요. 그래서 일삭 GF, 가솔린 퓨얼이라는 거의 준말이겠죠. GF6, 뭐 5 이런 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테스트를 할 때 다양한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API 플러스 추가적으로 테스트하는데 퓨얼 이코노미, 네. 즉 연비 개선 테스트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연비 개선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등급은 딱 5 정도밖에 없어요. 0W20, 0W30, 가벼운 엔진 오일들 네, 좀. 5W20, 5W30, 그 다음에 10W30 이 5가지밖에 없습니다. 매끈매끈한 엔진 오일. 그렇죠. 그럼 5W40은 사실은 일삭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연비용으로는 쓰기에 좀 예. 부담되죠. 그런데 얘네들한테 API SN-RC라고 써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이것도- 서로 충돌이 일어나네요. 그렇죠. 거짓말이죠. 아,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네. 이거 보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그렇게 충돌되는 정보가 일단 라벨링에 써 있으면 그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둘 중에 어느 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겠고 아예 그냥 이 자체를 못 믿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럴 수 거잖아요. 있죠, 그럴 수 있죠. 또 많은 소비자들이 엔진 오일을 선택할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점도를 써야 되는가, 점도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네, 이 부분들을 또 궁금해합니다. 점도는 매뉴얼에 있는 거를 쓰는 게 맞아요. 매뉴얼에 있는 점도는 가장 평범한, 네. 표준의 그 운전자가 가혹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조건에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쓸 거라는 것을 테스트를 해본 결과에 나온 그런 점도입니다. 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운전 패턴이 네. 정말 평범하다. 네. 그러면 매뉴얼대로 그대로 쓰시는 게 맞고요. 네. 정말 좀 가혹하게 운전한다. 그러면 점도가 묽어집니다. 그러면 유막 자체가 얇아지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약간 높은 점도를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그럼 가혹 조건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높은 RPM을 더 많이 쓰는 것 외에 또 다른 조건도 혹시 가혹 조건이라고 할 만한가요? 가혹 조건이 여러 개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네. 브레이크를 많이 밟거나 엑셀을 많이 밟는 분도 가혹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시내에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네. 가혹 조건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짐을 많이 싣거나 이러면 네. 또 가속하게 되죠. 그럴 때도 가혹 조건이 되고 환경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습기가 많던가 모래 바람이 많이 부는가 네. 뭐 이런 경우 그리고 더운 지역 뭐 이런 조건이 전부 다 가혹 조건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가혹 조건이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네. 엔진 자체가 작을 때도 가혹 조건입니다. 엔진 자체가 작을 때, 배기량이 작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엔진 오일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전체 들어가는 오일의 부피가 작을수록 가혹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래 좀 우리도 쉬어줘야죠. 네. 열받으면 쉬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쉬었다가 나가야 되는데 네.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버려요. 그렇죠. 순환율이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 작은 엔진인 경우에 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 경우에 굉장히 뭐 2기통도 있고 1기통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엔진 오일이 되게 작게 들어가요. 네. 엄청나게 빨리 산화가 되거나 전단이 가해져서 묽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갈아야 돼요.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 그래서 작은 엔진일수록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썼는데 왜 그러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혹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런 가혹 상황에서의 운전하는 분들은 네. 약간 높은 점도를 사용하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 생각할 때 만약에 높은 점도를 사용하게 되면 네.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진흙탕을 걸어가게 되면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질퍽질퍽하는 거 이기고 나가야 예, 되니까. 그리고 물이 깔려 있는 데는 그냥 막 뛰어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묽으면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짙은 것을 선택하면
연비 개선 효과를 좀 포기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연비 개선 효과를 예를 들어서 더 선택을 한다. 그러면 내구성에 대해서 약간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부분에 대해서 자기 네. 본인의 만족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엔진 오일의 어떤 교환 주기. 사실 이것도 너무 많은 설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운전하는 거나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매뉴얼에도 얼마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냥 보통은 이제 주행거리 기준으로 그렇죠. 킬로미터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일드한 조건에 딱 표준의 조건에서 그렇게 쓰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매뉴얼상에서는 보통 네. 킬로미터 단위로 권장 교체 주기를 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독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따로 이렇게 뭐 DM을 주시거나 뭐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우리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되게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예를 들면 킬로미터 단위로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내가 태운 연료량을 기준으로 교체 시기를 잡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거냐, 네. 아니면 점화 횟수를 기준으로 잡는 게 더 정확한 거냐, 아니면 엔진이 돌아간 사용 시간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거냐. 자, 이 중에서는 그래도 어떤 게 가장 엔진 오일의 어떤 컨디션에 더 민감한? 전부 다 맞아요. 전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이지에서 네.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몇 킬로를 뛰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킬로미터로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상용차, 말하자면 뭐 굴삭기나 군용 장비들. 군용 장비 네. 이런 데 보면 시간. 걔네들은 시간으로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운전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정지 상태에서 일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으로 하는 게 네. 걔네들이 그게 가장 빠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뭐 점화 플러그의 점화 횟수나 네. 연료량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다면 그거로도 측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정확하다고도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더 정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부품에 망가지는 네. 거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지금 내 차 엔진을 바꿔야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려면 분석을 해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어떤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정도의 그 자동차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 번만 패턴 교환 주기 때는 적어도 이만큼씩은 써도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 네. 그렇다면 신차를 출고하신 시청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는 향후에도 계속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괜찮다고 네. 봅니다. 초도 충진 말고 다른 종류의 내가 원하는 것을 넣었을 때 왜냐하면 차에 길들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걸르시고 테스트 해보시면 앞으로 내가 어떤 패턴을 쓰면 되겠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엔진 오일의 어떤 수명이나 그 건강 상태라고 할까요? 그거를 더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시동을 좀 잘 걸어준 엔진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정확합니다. 네. 예, 그래야 되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엔진 오일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보통 침전이 시작되는 게 대략 엔진을 그래도 며칠에 한 번 정도는 시동을 걸어주는 게 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 걸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 정도면 예. 괜찮다. 일단은 뭐 자주 걸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만약에 진짜 정 안 돼서 장기간 여행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네. 누구한테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해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싼 엔진 오일을 쓰는 경우에 네. 뭐 이 비싼 엔진을 썼으니까 당연히 더 오래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비싼 엔진 오일의 조건이 좋은 기후와 좋은 첨가제를 네. 썼다면 네. 그만큼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단 안정성도 좋을 거고 열산화 안정성에도 좋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오래 쓸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근데 과연 만약에 비싸지만 이런 좋은 것을 안 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네임상으로 비싼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모를 수가 있죠. 예. 아. 꼭 비싸다고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엔진 오일의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첨가제를 조금 넣으면 되는데 네. 기존에 저도 첨가제를 넣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첨가제의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질들이 네. 환경을 오염을 시키거나 아니면 내 자동차의 부품, 뭐 DPF를 망가뜨리거나 이런 물질들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첨가제를 넣으면 넣자마자는 다 좋아져요. 그 직후에는 일단 효과는 나타난다.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가 아닌 거네요. 그냥 그렇게만 만들어진 첨가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효능이 다 있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걸 넣으면 성능은 다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걸 사용함에 따라서 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어떤 첨가제들은 이 안에서 산을 만들어냅니다. 염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뒤로 빠져나가면 물이랑 합성돼서 빠져나가면 부식을 일으켜서 다 없애버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양제처럼 막 네. 그냥 이게 무작정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네. 막 넣는 거예요. 만병 특효약 뭐 이런 느낌으로. 특효약 뭐 그러면서 막 이게 마약처럼 막 넣으면 좋아지니까 막 이걸 넣는데 이 몸이 망가지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 것을 막으면서 실질적으로 엔진오일 첨가제로 해서 내 자동차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들게 된 첨가제가 있습니다. 저도 뭔가 이미 완제품 형태로 나와 있는 엔진오일에다가 뭔가를 넣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실 지금도 약간 좀 있거든요. 지금 이 제품을 실험을 통해서 실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일단 실험군을 좀 짜봤거든요. 순정 오일 규격의 한 실험군, 좀 고가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하이엔드 엔진오일 상품군. 자, 그리고 또 반면에 굉장히 좀 저렴한, 가성비가 아주 좋기로 알려져 있는 뭐 한 6, 7천 원대 리터당 이 정도 되는 실험군 하나, 그리고 그 제품에 이 리스타 첨가제를 혼합해서 만든 실험군 하나, 이렇게 4개의 실험군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 조합이 얼마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실험을 통해서 한번 진짜로 리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스타를 만들 때 그렇게 디자인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이 퍼포먼스 엔진 오일이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의심의 눈초리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 4개의 실험군을 가지고 바로 지금 재미있는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